루비 책밤.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지은이 박완서. 출판 작가정신. 낭독 성우 루비. 글을 쓸 수 있는 한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 소설, 산문, 동화에 수록된 서문 및 발문 67편 망라. 작가의 연보, 작품 연보, 작품 화보 수록. 박완서 작가의 말. 이제야 들리는 이야기. 내가 쓴 글들은 내가 살아온 시대의 거울인 동시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다. 거울이 있어서 나를 가다듬을 수 있으니 다행스럽고, 글을 쓸 수 있는 한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 박완서. 그 여자네 집. 작가의 말에서.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네, 오늘은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이라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느낌으로 표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안을 보시면 작가 소개가 있고, 작가 소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박완서. 1931년에서 2011년.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 1950년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같은 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 학업을 중단했다.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작품으로 장편소설 미망, 휘청거리는 오후,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년,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이 있고, 소설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엄마의 말뚝, 저문 날의 사파, 너무도 쓸쓸한 당신, 친절한 보키씨, 기나긴 하루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한길 사람 속,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등이 있다. 한국문학 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이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한무숙 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호암예술상 등을 수상했고,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1월 22일 타계한 후 문학적 업적을 기려 금관문화 훈장이 추서되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뒤쪽 날개를 보시면요, 제가 저번에 낭독해드렸던 나의 아름다운 이유 책 소개가 나와 있고요. 멜랑콜리 해피엔딩이라는 도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가 정신의 다른 도서에 대한 도서 소개가 나와 있고요. 뒷표지를 보시면요, 문학과 시대를 향한 자상하고 진실된 증언, 박완서 문학, 그 시작과 마침. 선생님이 펴내신 작품들의 작가의 말이 한 곳에 모였다. 작가의 말은 소설을 다 쓴 뒤에 쓰는 것이다. 지난한 지필노동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정리하는 공간이자, 작가가 작품 밖으로 한 발자국 걸어 나와 건네는 특별한 끝인사의 자리이다. 선생님이 작가의 말은 선생님을 꼭 닮았다. 하고 싶은 말을 감추지도 과장하지도 않는다. 담백하고 당당하고 솔직하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하다.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들을 수 없겠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완서 선생님이 여기에 계신 듯 책을 가만히 쓰다듬는다. 소설가 정희현. 선생님의 말씀을 읽으며 강한 사람이란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며 통과하고 기어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울고 웃고 망설이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큰 작가로서의 선생님이 어쩐지 더 가깝게 느껴졌다. 우리가 사랑한 것은 선생님의 그런 인간됨이 아니었을까. 소설가 최은영.
네, 이렇게 소설가들의 리뷰를 짤막하게 담았고요. 안쪽을 넘겨보시면요. 들어가는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타이르듯이 들려주는 목소리. 어머니 책에 서문을 모아 이런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은 김유식 선생님의 서문집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서재에 꽂힌 그 책을 다시 찾아보니 2001년에 내신 책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책을 보며 참 아름답고도 친절하다고 생각하며 쓰다듬었던 생각이 납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판형, 단순한 표지의 책을 지금 꺼내보니 어머니도 많이 읽으신 듯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의 판본마다 다른 서문이나 후기를 모아놓았는데 저에게는 마치 어머니 문학으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품의 주제나 의도를 알 수 없을 때 꺼내보면 저에게 타이르듯이 알려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으로 아둔하여 어머니 문학을 꿰뚫어 보거나 작품 하나하나를 명쾌하게 분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머니 문학을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찾아서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또 어딘가에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초기 소설 목마른 계절에 나오는 서문 글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상에 글쟁이로 선을 보이게 되었을 때 감상도 꿈을 이루었다든가 노력한 결실을 거두었다든가 하는 보람보다는 마침내 쓰는 이 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안도나 체념에 가까운 거였다. 글을 쓰시기 시작했을 때 알 수 없었던 표정의 의미를 지금에야 이 글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제목부터 이해하기 어려웠고 지겹도록 반복되는 후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오만과 몽상, 그 서문을 보며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이었지만 왜 버거웠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오만과 몽상의 뒤끝이 비굴과 현실 추종이란 정석으로 달리지 않도록 애썼다. 나는 내가 낳은 두 젊은이를 사랑했기에 그들이 오만의 시기를 넘기고 겸허를 얻기를, 몽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고 지켜보았다. 이 서문이 젊은이들에게 비굴과 현실 추종으로 달려가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주기 위해 쓰신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출판 당시의 상황을 그린 것도 소중한 기록입니다. 책에도 팔자가 있단다며 푸듯이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출판사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큰 출판사이건 작은 출판사이건 책을 내어주는 것에 감사하셨던 마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글과 출판이 운명을 함께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서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불끈 용기가 솟기도 하고 눈물이 어리기도 합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전체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가식이 아닌 겸양, 진실과 책임과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반성이 밑받침이 된 오만은 쉽게 흉내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재미가 있어서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아껴가며 넘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10여 년을 같이 지내며 책을 낼 때마다 같이 의논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노년의 자유로움과 지루함을 고백했던 어머니. 나도 사는 일에 어지간히 진력이 난 것 같다. 그러나 이 짓이라도 안 하면 이 지루한 일상을 어찌 견디랴. 라던 마지막 창작집의 고백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어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부터라도 관역이 되는 것보다는 언저리에 수굿이 비켜나 있는 것이 좋다. 쓸쓸하기 때문이다. 노후의 평화의 진미는 쓸쓸함 속에 있다. 제25회 동인문학상 수상 소감문에서 저에게 그러하듯 독자들에게 달콤한 거짓 위로가 아닌 진정한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랜 인연으로 기꺼이 선뜻 책을 내주고 모든 책 표지를 꼼꼼히 모아 아름다운 우표첩을 첨부해 주신 작가 정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치울에서 호원숙. 작가 박원서를 기리며 선생님이 계신 듯 가만히 책을 쓰다듬으며 박원서 선생님이 떠나신 지 9년이 되었다.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남기신 작품들을 더듬어 읽을 때 특히 그랬다. 선생님의 글은 시대가 바뀌고 시대 정신이 달라져도 여전히 생생하고 강력한 흡인력으로 독자를 끌어당겨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다 갑작스럽게 슬픔이 솟구쳐 오르곤 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어떤 질문도 드릴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왜 문학이어야 하는지,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창한 것만이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설과 일상 사이를 아슬아슬 위태롭게 오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함께 꿈꾸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 나는 자주 선생님께 여쭙고 싶었다. 선생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곤 가만가만 대답을 들려주실 것 같았다. 다시는 그럴 수 없어. 먹먹했다. 그런 마음이 될 때 이 책을 펼쳐보려고 한다. 첫 책,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부터 마지막 책,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이 펴내신 작품들의 작가의 말이 한 곳에 모였다. 작가의 말은 소설을 다 쓴 뒤에 쓰는 것이다. 지난한 지필노동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정리하는 공간이자 작가가 작품 밖으로 한 발자국 걸어나와 건네는 특별한 끝인사의 자리이다. 선생님의 작가의 말은 선생님을 꼭 닮았다. 하고 싶은 말을 감추지도 과장하지도 않는다. 담백하고 당당하고 솔직하다. 돈에 대해 말한다는 게 여성의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게 돼버린 것도 독자가 눈여겨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재미와 뼈대가 함께 있는 소설이 내 소원이라고. 아직도 소설 쓰는 고통을 즐길 만한 기운이 남아있으니 언젠가는 소원 성취하고 싶다라고 선생님은 쓰셨다. 또한 이 책은 성실한 감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거의 모든 작가의 말 끝부분에 책을 만들어준 출판사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의 인사가 들어있다. 각 장의 말미마다 겸손하게 반복되는 깊이 감사드립니다를 읽고 또 읽는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하다.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드릴 수 없겠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원서 선생님이 여기에 계신 듯 책을 가만히 쓰다듬는다. 소설가 정희연. 작가 박원서를 기리며 작가로 산다는 것.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사랑하는 일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을 읽으며 40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신 선생님께서도 글 앞에서 때로는 주저하셨음을, 슬퍼하셨음을, 고독하셨음을,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절망을 느끼셨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로 산다는 것은 작은 배를 타고 풍파가 밀려오는 바다로 나아가는 일 같다. 외롭고 위험하기까지 한 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하고 자기가 지닌 것 중 가장 괴로운 것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고 자신을 극복하고 갱신해야 하는 일.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지나가신 선생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선생님의 말씀을 읽으며 강한 사람이란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며 통과하고 기어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울고 웃고 망설이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큰 작가로서의 선생님이 어쩐지 더 가깝게 느껴졌다. 우리가 사랑한 것은 선생님의 그런 인간됨이 아니었을까. 무게를 잡고 포즈를 잡는 일을 끝까지 경계하셨던 선생님의 솔직함, 가식을 떨친 말들 말이다. 선생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은 선생님의 40년 작가 인생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소설가 최은영.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소설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일지사 1976년 2월 5일. 발문, 후기. 작품집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일찍 갖고 싶진 않았다. 먼 훗날, 그러니까 한 20년 후쯤 그동안 꾸준히 써온 것을 모아놓고 보면 간혹 꿰어보고 싶은 주옥도 있으리라. 내 딴에 주옥처럼 아끼고 싶은 것만 골라내어 하나의 아름다운 책을 꾸미리라.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렇던 게 이렇게 빠르게 내 작품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게 된 것은 평소 일면식도 없었던 김윤식 교수의 주선과 격려에 힘입은 바가 컸다. 주옥을 고르기는커녕 그동안 쓴 것 중 정 마음에 안 드는 것 두어 편만 빼고는 옥석을 가릴 염치도 없이 거의 박박 긁어모았다. 모아놓고 연대순으로 읽어보니 내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협소한 울타리에 갇혀 제자리를 뱅뱅 돌며 밑도 끝도 없는 씨름을 해왔던가를 알 것 같다. 이제 그만 이 작품들을 탄생시킨 옹색한 고장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릴 때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도 이 작품집이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싶다. 이 책을 낼 용기를 내게 해주신 김윤식 교수께 거듭 감사드리고 표지를 빛내주신 김종복 여사, 그동안 수고해주신 일지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모에서 저렇게 많이까지 발표한 연대순으로 묻고 다이아몬드는 71년 한국일보에 발표한 콩트지만 애착이 가는 거길래 마지막에 애교로 덧붙였다. 1976년 1월. 저자. 휘청거리는 오후.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 상하. 창작과 비평사 1977년 3월 25일. 발문, 후기. 휘청거리는 오후는 나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지만 신문 연재로는 처음이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꺼린 것은 재미의 문제로 신문사 측에서 작가를 간섭하지는 않나 하는 거였다. 그런 간섭은 안 받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 일인데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어들은 상식으로 그런 불쾌한 간섭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만약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리라 제법 야무진 적의마저 품고 있었다. 그렇다고 전혀 재미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소설을 썼다는 소리는 아니다. 나는 신문소설이 아니라도 소설을 쓸 때 재미의 문제를 의식 안 하고 써본 적은 없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고 듣게 하기 위해선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이 요구하는 오락으로서의 재미와 작가가 생각하는 소설적 재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간섭에 부닥치지 않고 소설을 끝마칠 수가 있었다. 그 대신 후반으로 접어들자 독자로부터의 상당한 간섭이 있었다. 여자들을 왜 불행하게 하느냐, 허성 씨를 너무 가엾게 하지 마라. 주로 이런 간섭이었다. 그런 간섭은 독자가 내 작품을 그만큼 애독해준 결과로 유쾌하게 여겼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작중인물에게 내가 그들을 창조하면서 지어준 운명대로 살게 할 수밖에 없었다. 실상 내가 독자가 관심 있게 봐주기를 바란 것은 누가 행복하게 되고 누가 불행하게 됐나 보다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허성씨 가에 조용한 몰락에 작용했나 하는 것이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닌 보통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과 양심의 몰락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직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다. 또 하나, 나에게 집요한 간섭이 되어 작용한 것은 신문소설이란 형식이었다. 다음 회를 기다리게 끝은 맺는다는 잔꾀 같은 건 처음부터 염두에도 두지 않았지만 어떻든 8장 미만에서 딱딱 호흡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한 괴로움이었다. 이런 고통은 나의 체질과 역량과 다분히 관계가 있는 개인적인 고통일 뿐이지
신문소설 작가의 보편적인 고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일이 어느 만큼 진행됨에 따라 용기를 내서 호흡을 끊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그대로 써내려갔다. 소설을 죽이면서까지 신문소설을 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씌어진 거니만큼 단행본으로 옹글게 독자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겐 각별한 뜻이 있고 각별히 즐겁다. 나의 토막난 글들을 옹글게 묶어주신 창작과 비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977년 3월 박완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평민사. 1977년 4월 10일. 서문. 기쁨과 고통과 열성의 토막들.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글들은 감히 에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못 된다. 애써 이름을 붙이자면 토막글이라고나 할까. 더 적절한 말은 아마 발언이 될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문제나 상업적인 계획에 따른 문제를 제시하면서 한마디 해달라는 식으로 글을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쓴 글들이 대부분이니까 발언치고도 자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피동적인 발언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런 글을 아주 싫어하면서 쓴 것은 아니다. 또 아무렇게나 쉽게 써갈기지도 않았다. 소설을 쓸 때와 똑같은 기쁨과 고통과 열성으로 썼다. 나는 명색이 소설가지만 소설 외의 글을 기피하거나 무시하려는 소설에 대한 정조관념이 거의 없다. 나에겐 소설로서 말하고 싶은 것과 이런 글로서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욕구가 늘 같이 있었고 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존중해왔다. 그렇지만 이런 글들을 모아 책을 만들긴 싫었다. 그것은 이런 글들의 시사성이 짙은 발언적 성격 때문이었다. 발언은 발언으로 끝나야 깨끗하지. 그 이상을 꿈꾸면 치사해지기 마련이다. 그랬던 것이 평민사의 젊은 사장님의 설득력 있는 권고에 그만 넘어가서 한 권의 책이 될 부피를 모아보기를 약속하고 말았다. 곧 후회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교적 발언적 성격이 덜한 걸로 고르느라 골라봤다.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앞선다. 내가 많이 뻔뻔스러워졌다는 걸 스스로도 알겠다. 수고해주신 평민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77년 봄. 박완서. 창밖은 봄. 소설집 창밖은 봄. 열하당. 1977년 7월 20일. 서문. 작가 자신이 쓴 박완서 연보. 1931년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이란 한촌에서 반남 박시문 중 박영로의 장녀로 태어났다. 위로 10살 맞이의 오빠가 있었고 4살 때 아버지를 여의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어머니가 오빠만은 대처해서 공부시킨다고 서울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숙부모님 밑에서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온종일 그치지 않는 버릇과 저녁 되면 동구 밖을 바라보고 쪼그리고 앉아서 막무가내 저녁 먹으러 들어가지 않는 버릇이 있어 숙모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렸다. 마을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유리창이 달린 간이 학교가 있었고 그곳 선생님의 까만 통치마에 희사식감이 한 머리는 내가 처음 본 신여성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 간이 학교에 갈 수 있기를 바랐으나 조부님은 나에게 천자문을 떼어주시고 떡해주시고 나서 다시 동몽선습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서울서 내려오셔서 머리꼬랑이를 쌍둥 잘라 단발머리를 시키시더니 서울로 데리고 올라오셨다. 곧 매동국민학교에 입학했으나 급변한 환경에 적응치 못해 친구도 못 사귀고 공부도 잘 못했다. 3, 4학년 때 가서야 학교 가기 싫어하는 버릇도 나아지고 공부에 취미도 붙였다. 1944년 일제의 폐색이 짙어질 무렵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이듬해 여름에 해방을 맞아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희한한 소리를 처음 듣고 신선한 놀라움을 맛보았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장려되고 학생회라는 게 생겨난 것까지는 좋았으나 툭하면 수업을 거부하고
강당에 모여 XX 선생 물러나라느니, 땡땡 선생님을 교장으로 절대 지지하느니 하는 토론을 벌였고, 이런 열띤 자치활동은 당시의 사회상인 좌우익의 대립을 닮은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한편 시중에는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책들이 범람해 나는 닥치는 대로 이력의 외국문화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아마 일생 중 가장 많은 책을 그 시절에 읽었을 것이다. 학제가 변경돼 4년제 여고가 6년제 여중으로 바뀌었고, 여중 5학년이 되자 문과, 이과, 가사과로 나뉘어 대학에 진학할 사람은 대개 문과, 이과를 택했으나 별다른 진학 지도나 수험 공부 같은 건 시키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여전히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와는 상관없는 책만 읽었으나 성적은 좋았다. 소설로 나보다 훨씬 먼저 문단에 나온 한말숙, 시를 쓰는 박명성, 김양식 등이 당시 같은 반이었으나 나는 한말숙하고만 단짝이었고, 박명성은 반장이었고, 김양식은 인기 있는 농구 선수였다. 1950년 서울대 물리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박명성도 같은 국문과였고 한말숙은 언어학과였다. 곧 6.25가 났다. 오빠와 숙부님이 비명에 죽고 고향 땅은 북쪽 땅이 되었다. 나는 오빠하고의 우애도 각별했지만 숙부님은 아버지 없는 우리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아버지와 다름없는 분이었으므로 충격이 컸다. 전쟁의 와중에서 죽었으되 전사도 폭사도 아닌 사상의 대립이 초래한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특수성에 희생된 고통스럽고 값없는 그들의 죽음은 그 후 오랫동안 나에게 악몽으로 남아있다. 졸지에 노모와 올케, 조카들 등 오빠가 남긴 유족의 생계가 나에게 실려왔으므로 당시에 가장 손쉬운 직업으로 미군 부대를 전전했다. 지금의 남편과 알게 되어 사랑에 빠졌다. 1953년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그와 결혼했다. 그 후 10년 동안에 일남 4녀의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생활에 열중했고 행복했다. 현대문학지를 통해 데뷔한 한말숙이가 가끔 놀러와 살림에만 파묻힌 나에게 더러 자극이 될 말을 해주었으나 살림 재미에 사로잡히다시피 한 나는 그 밖의 일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자연 그녀와의 우정도 소원해졌다. 막내까지 잔손이 안 가게 길러놓고 나니 나는 심심해졌다. 심심하다는 느낌은 느닷없이 엄청난 불행감이 되어 나를 엄습했다. 아이들은 이미 나의 24시간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어린애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집 밖에서의 일이 더 많이 있고 그 일은 점점 확대되어 가는데 나는 그들을 보살피고 기다리는 게 전부고 그 일이 남아 하루하루 놓쳐가고 있다는 깨달음이 나를 비참하게 했다. 나도 뭔가 나만의 일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같이 열정적인 여자가 계속 그 일정을 가족에게만 쏟는다면 정당엔 가족관계를 지옥으로 만들 것이 뻔했다. 그 무렵 신동아에서 한 논픽션 모집을 보고 내가 한때 알고 지낸 일이 있는 박수근 화백의 전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보다 앞서 그분의 유작전을 보고 그분의 그림값이 사후에 엄청나게 뛴 걸 알았을 때 착잡한 심정도 있고 해서 꼭 그분이 가장 빈궁했을 때의 모습을 증언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쓰기 시작하고 보니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논픽션에서 나는 자주자주 거짓말을 시키고 있었고 거짓말을 시킴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면서 황급히 거짓말 부분을 깎아내고 사실에 충실하려고 애썼지만 사실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나는 사실을 쓰기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거짓말을 시키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내가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허구로서 오히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물을 진실에 가깝게 그릴 수 있다는 소설의 초보를 체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된 게 처녀작 나목, 열화당이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논픽션에 응모할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한 셈이었으니 여성동화의 여류 장편소설 모집에 응모해서 당선됐다. 그게 1970년 10월의 일이다. 당선 통지를 해준 기자가 앞으로 원고 청탁이 밀릴 테니 바빠질 거라고 걱정을 해주었다. 문단 사정이나 문예지에 작품이 실리는 켜 속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나는
그 소리를 고지곳대로 믿고 더러 겁이 나서 황급히 작품 준비를 했다. 그때 쓴 게 세모와 어떤 나들이 두 개의 단편이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원고 청탁은 없었고 나는 내가 작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문예지에서 원고 청탁을 받기는 월간문학의 이문구 씨로부터였는데 그땐 그게 어찌나 기뻤던지 나는 지금까지도 이문구 씨를 혼자서 좋아할 지경이다. 1971년 어떤 나들이 월간문학 세모 여성동화 1972년 장편 한발기 여성동화 연재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텔리 현대문학 1973년 부처님 근처 현대문학 지렁이 울음소리 신동아 주말농장 문학사상 1974년 맞사위 연인들 이별의 김포공항 어느 시시한 사내 얘기 닮은 방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재수굿 1975년 카메라와 워커 도둑맞은 가난 서러운 순방 겨울나들이 저렇게 많이 도시의 흉년을 문학사상에 연재하기 시작 1976년 어떤 야만 포말의 집 배반의 여름 조그만 체험기 창작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일지사 휘청거리는 오후 동아일보의 연재 1977년 흙과 부 돌아온 땅 상 꿈을 찍는 사진사 여인들 이런 작품들을 비교적 고른 지면의 혜택으로 발표해왔으나 정통적인 문학 수업을 받은 바도 없이 또 사사한 스승도 영향을 주고받은 문우도 피나는 습작 시절조차 없이 어설프게 틈입자처럼 문단에 뛰어들었다는 열등감과 소외감이 항상 나에겐 있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 사물의 허위에 속지 않고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직관의 눈과 이 시대의 문학이 이 시대의 작가에게 지워준 짐이 아무리 벅차도 결코 그걸 피하거나 덜려고 잔꾀를 부리지 않을 성실성만은 갖추었다라는 자부심 역시 나는 갖고 있다. 물론 살을 깎고 피를 말리는 작업 끝에 내가 기껏 허명을 섬기기 위해 그런 고역을 치렀구나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지금 도달해 버둥대고 있는 위치가 누추한 허명의 함정 속인지도 모르겠다. 함정을 함정으로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만이 그곳에 매몰됨이 없이 성장의 한 과정을 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작을 쓸 자신은 왠지 없다. 그러나 늙을수록 조금씩 더 나은 작품을 쓸 자신이 있고 여사 티 안 나게 조촐하고 다소곳이 늙을 자신도 있다. 도시의 흉년 장편소설 도시의 흉년 1, 2, 3 문학사상사 1977년 12월 20일 1, 2 1979년 6월 30일 3 발문 후기 지금의 40, 50대는 전쟁을 치르고 가난을 견디고 어렵게 부와 근대화를 이룩한 주역이니만큼 그들이 터득한 삶의 방법에 자신만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그 방법으로 젊은 세대를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때 그들이 그들 자신을 만들었듯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도 그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걸 막을 순 없다. 아무리 부모에겐 신앙이라도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정신으로 승복할 수 없을 땐 타개해야 할 미신 대접밖에 못 받는다. 도시의 흉년은 지시가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이런 근대적인 미신을 어떻게 갈파하고 파괴하고 자기 나름의 삶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찾아내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이야기이나 미신적인 게 자유로운 정신에 끼치는 해악을 효과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수빈 수연의 온의 쌍둥이를 설정해 상피 붙을지도 모른다는 원시적인 공포로 간간히 그들의 의식을 가위 눌리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억압하던 온갖 미신적인 것을 타개하고 획득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아꼈다. 그건 이미 결말이고 내가 40여 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랑한 나의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은 결말을 맞기엔 너무 젊기 때문이다.
1977년 박완서. 목마른 계절.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 숨은 서관. 1978년 5월 25일. 발문. 후기. 5, 6년 전 어떤 잡지에 연재했던 작품이다. 데뷔하고 나서의 첫 장편이라 내 나름으론 열심히 쓴 거였지만 다시 읽어보니 곳곳에 경험이 너무 생경하게 노출돼 있는 게 싫게 느껴졌다. 크게 뜯어 고칠까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6.25 이야기에 관한 한 지금 다시 써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요새 건망증이 매우 심해 가족들한테 핀잔도 받고 덜어는 실수도 한다. 그러나 6.25의 기억만은 좀처럼 원거리로 물러나 주지 않는다. 아직도 부스럼 딱지처럼 붙이고 산다. 훗날 딱지가 떨어지면 좀 더 걸러지고 정돈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일단 한 권의 책으로 선보인다. 나의 부스럼 딱지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한 시대의 상흔일지인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독자와 만나자는 것도 아주 뜻없는 일만은 아니겠거니 싶어서이다. 독자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이 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1978년 박완서. 배반의 여름. 소설집 배반의 여름. 창작과 비평사. 1978년 12월 10일. 서문. 책머리에. 이 책의 이야기들은 첫 창작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이후 3년 동안에 쓴 단편을 모은 것이다. 지금 새삼스럽게 첫 창작집 이름이 천막교실의 플래카드만큼이나 치기와 사명감에 넘쳐있다 싶으면서 무한해지기까지 하는 게 그때만 해도 나는 나의 문학으로서 어떤 깃발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지금은 나의 문학을 깃발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다못해 죽는 날까지 나의 업으로 삼을 자신마저도 종종 흔들린다. 나의 문학이 나를 떠나 무엇이 되어 나의 이웃들과 만나질 것인지 나는 점점 더 모르겠다. 또 하나의 책을 내면서도 이것이 이 땅의 문학의 보탬이 되기보다는 활자 공예의 보탬이 되지나 않을까 싶어 이리저리 눈치 보인다. 2번씩이나 거듭 나의 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창작과 비평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78년 11월. 저자. 살아있는 날의 시작. 장편소설 살아있는 날의 시작. 전예원. 1980년 7월 20일. 발문. 후기.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억누르는 온갖 드러난 힘과 드러나지 않은 음모와의 싸움은 문학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문학의 싸움을 걸 상대의 힘이 터무니없이 커졌을 때라든가 종잡을 수 없이 간교해졌을 때도 그런 싸움을 중단하거나 후퇴시켰던 적은 없고 그럼으로써 문학한다는 게 본인에게만 보이는 훈장처럼 스스로 자랑스러울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이런 억압의 관계만은 별로 문학의 도전을 안 받으면서 보호조장되었던 것 같다. 도전은커녕 그런 관계를 비호하고 미화하는 것들 편에 섰다는 혐의조차 짙다. 그렇다고 그 까닭을 문학하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두둔하고 있는 쪽뿐 아니라 억누르고 있는 쪽한테까지 자기 편이란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아름답고 낯익은 미풍양속이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내가 감히 그런 것들에게 싸움을 걸어보려 했던 것은 내가 여자라는 것과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고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였지만 이것으로 끝난 얘기는 아니다. 집요하게 되풀이 시도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회성을 무시할 수 없는 신문소설에 담기에는 너무 줄기찬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싶다. 이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하는 동안 내가 접할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이란 목적 높은 비난 아니면 냉랭한 무관심이었다. 고독한 작업이었다. 고독에 못 이겨 주제를 흐지부지하거나 적당히 가당하지 않고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에 끝까지 충실했음을 내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자위하고 있다. 작품을 끝내고 났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의 글은 다른 아무하고도 아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의 흔적일 뿐인 것 같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작가라면 누구나 만나기를 꿈꾸는
참으로 좋은 독자를 몇 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랑하고픈 보배로운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깨어있는 작가가 되어야겠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경황 없으신 중에 발문을 써주시어 졸작을 빛내주신 박경리 선생님에게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오를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 소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출판을 위해 애 많이 써주신 전예원의 김진홍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0년 무더운 여름날. 박완서. 오만과 몽상. 장편소설 오만과 몽상. 한국문학사. 1982년 8월 30일. 발문. 후기. 이 소설은 한국문학에 2년여에 걸쳐 연재됐던 장편이다. 참 듣기 싫은 소리지만 독립투사의 후손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못 받아 지질이 못 살고 반대로 친일파의 후손은 다 잘 산다는 얘기가 있다. 이 소설은 그렇게 대립되는 두 가계의 후손으로 태어난 두 젊은이가 그런 더러운 상식에 각기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항거하는 이야기이다. 장이 바뀔 때마다 두 주인공이 현과 남상, 번갈아 등장하고 또 이 소설의 제목이 오만과 몽상이어서인지 한 주인공은 오만의 또 한 주인공은 몽상의 상징으로 설정했다고 생각하는 독자도 덜어 있는 모양이었다. 연재 중 누가 오만이고 누가 몽상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았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오만과 몽상을 다만 젊음의 특질, 특권으로 보았을 뿐이었다. 이 장장한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젊다고만은 볼 수 없는 시기에서 끝나지만 오만과 몽상의 뒤끝이 비굴과 현실 추종이란 정석으로 달리지 않도록 애썼다. 나는 내가 낳은 그 두 젊은이를 사랑했기에 그들이 오만의 시기를 넘기고 겸허를 얻기를, 몽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고 지켜보았다. 친일파의 후손인 현이 실은 행랑아범의 자식이었다는 폭로는 나로서는 많이 망설인 대목이었다. 나는 내 소설 속에서 이런 기구한 운명을 다룬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기를 스스로 삼가했던 것 같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소설가로서의 관점의 문제이지만, 여기서 특별히 그런 기구한 출생을 다룬 건 남상이가 꿈꾸는 복수의 허망함과 줄기차게 잘 사는 복 좋은 삶의 실상은 비어있음과 거짓 꾸며져 있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나중 부분이 좀 아쉬운 대로 끝냈는데도 한데 묶어놓고 보니 그 부피 많음이 새삼 놀랍다. 한국 문학에 다달의 성화 같은 독촉이 없었던들 어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으랴. 그때는 지겹더니만 독촉하는 소리를 안 듣게 되고 나니 그때가 그립다. 채찍질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나의 한계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고 보니 이 책이 있기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문학사의 은혜가 크다. 그러나 그 속이 잘나고 못나고의 책임은 아무데도 미룰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책을 내는 일이 두려울 뿐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 내키지 않는 일도 거듭하는 사이에 익숙해지게 마련인데 책 내는 일만은 거듭할수록 망설여지고 눈치가 보이더니 이젠 겁까지 난다. 행여 문학에 대한 나의 순애만은 아직 때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가 은근히 자유해 본다. 이 책이 있기까지의 한국문학사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82년 7월. 박완서. 서 있는 여자. 장편소설 서 있는 여자. 학원사. 1985년 2월 15일. 발문 작가 후기.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란 제도는 꼭 있어야 하는 걸까? 결혼에 의해 생긴 가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가 반드시 지킬 만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될 신성한 것이라면 그것을 지킬 책임이 왜 아내에게만 지워져야 하는 걸까? 혼자 사는 여자는 다만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행하기만 한 것일까? 아내가 남편 외에 외간 남자에게 한눈 판 건 두말할 여지도 없이 부도덕하고 이구동성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반면
남편이 아내 외의 여자를 장난삼아 범한 것에는 그토록 관대하고 떳떳하다고까지 부추기는 게 과연 미풍양속일까? 아내가 한눈 파는 게 외간 남자가 아닌 자신의 일일 때 우리의 미풍양속은 그 여자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이며 남편은 이 새롭게 대두된 라이벌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진부하다면 진부하고 새롭다면 새로운 문제를 모녀의 결혼관과 사는 모습을 통해 제기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 글을 떠도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주부 생활에 연재하면서 주부 생활 독자가 얼마나 보수적인가를 통감해야 했다. 결혼이란 제도는 어떤 풍파든지 견디고 종당엔 해피엔딩을 맞아야 한다는 독자들의 극성스러운 바람은 나에게 적지 않은 압력이 되었다. 또 나 자신의 바탕 역시 보수적이라는 것도 문제였다. 당초의 의도대로 어머니 세대의 결혼은 아내가 온갖 굴욕을 참고 자신을 죽이면서 그 제도를 지키는 걸로, 딸 세대는 아내만이 일방적으로 그 제도를 지키는 일에 무의미함을 깨닫고 과감히 혼자가 되는 걸로 결말을 맺어 주부 생활 독자들의 기대를 배반하기가 나로서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연재하는 동안 성원해 주시고 간섭해 주신 독자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나는 물론 어머니 세대보다 딸 세대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렸다. 그러므로 그 여자를 혼자 살게 한 게 곧 그 여자를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이 소설을 통해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나 없나 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나 없나라는 내 딴엔 좀 새로운 문제였다. 나의 사랑하는 주인공 연지는 그 문제에 일찌감치 눈뜬 똑똑한 여자였지만 평등을 자신이 앞으로 애써 지혜롭고 고되게 획득해 나갈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만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독자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똑똑한 여자의 중대한 착오를 주의 깊게 봐주었으면 싶다. 연재로부터 책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학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장편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1989년 11월 15일 발문 책 뒤에. 이건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여자가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직도 꿈을 못 버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꿈으로부터 배반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창출해내는 게 어찌 여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이지요. 길지도 않은 이야기여서 몇 년 전에 쓴 비슷한 분량의 세태소설 서울 사람들까지 보태서 구차스럽게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쓰는 것도 팔자소관이라는 서글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사안이란 일상이 계속되어 남들이 행복하다고 봐줄 땐 솔직히 말해서 쓰는 일이 지겨웠습니다. 써지진 않는데 원고 독촉은 빗발칠 때는 아유 지긋지긋해 소리가 입에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이 노릇을 안 하나 쓰는 노릇에서 노연할 것을 상상만 해도 황홀한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뜻하지 않게 닥쳐온 무서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겨우 발견한 출구도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지요. 출구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출구를 찾아내기 위한 정신의 물리치료법이랄까. 워밍업이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에게 닥친 가혹한 재앙이나 불행은 보다 큰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덜어 계신 듯 합니다. 혹시나 그런 기대로 이 책을 읽는 분이 계실까봐 민망한 마음으로 드리는 변명입니다. 끝으로 이 소설을 연재해준 여성신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지도 않고 집요하게 연재를 청탁해준 여성신문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워밍업의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을 겁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성의를 다해 꾸며주신 삼진기획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완서.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산문집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햇빛 출판사 1990년 6월 1일 서문 책머리에
여기 실린 짧은 토막글들은 거의 다 살아가면서 수시로 속상해하고 답답해한 것을 드러내 보인 것들이다. 이런 어려움들이란 대개 그 당시의 시대상과 맞물려 있기 마련이어서 나중에 읽어보면 한물간 느낌이 드는 것도 적지 않다. 한물간 얘기를 책으로 묶어내는 염치 없는 것은 더는 말아야지 싶은 요량으로 일부러 모아두지 않았던 토막글들을 알뜰히 거두어준 햇빛 출판사에 감사를 해야 할지 탓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 책을 낸 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이 책을 위해선 세상에 나가 활자공예나 되지 않기를, 나 자신을 위해선 앞으로 작은 일엔 그만 분개하기를 바랄 뿐이다. 부끄럽습니다. 1990년 3월 박완서. 살아있는 날의 소망. 산문집 살아있는 날의 소망. 살아있는 날의 소망 재출간. 오늘의 책. 1990년 9월 8일. 서문 책머리에. 우리가 아직은 악보다는 선을 믿고 우리를 싣고 가는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흐를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악을 한꺼번에 처치할 것 같은 소리 높은 목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선, 무의식적인 믿음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너무 따지고 신경 쓰는 지적인 보살핌 대신 저절로 우러나는 포근한 사랑을 마음껏 쏟아주는 게 어떨는지. 물질적인 보살핌이나 간섭은 자칫하면 넘칠 수도 있지만 사랑은 넘치는 법이 없으니까. 사랑받는 사람만이 다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사랑도 일종의 교육이 아닐는지. 박완서. 미망. 장편소설 미망 1, 2, 3. 문학사상사. 1990년 9월 2일. 서문 책머리에. 지척에 둔 고향 땅 개성을 이 세상 끝보다도 더 멀게 느끼면서 살아온 지도 언 40년째가 된다. 도저히 어째볼 수 없다는 무력감, 풀길 없는 분노 때문이었을까. 내가 만들어낸 인물들만이라도 그 그리운 산하를 거침없이 누비며 운명과 싸워 흥하고 망하고 울고 웃게 하고 싶다는 건 내 오랜 작가적 소망이자 내 나름의 귀향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속으로 벼르고 벼른 푼수로는 구체적, 세부적인 계획 없이 문학사상지에 덜커덕 연재 먼저 시작해놓고 본 것은 당시의 이어령 주간의 강권에 힘입은 바가 컸다. 지금은 어떤지 알 길이 없지만 개성 개풍 지방일 때는 조선시대부터 분단 직전까지 오랫동안 인삼고장과 상업의 중심지로 독자적인 번영과 독특한 문화를 누려왔었다. 따라서 산포와 장사 얘기를 빼고는 도저히 개성인의 전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개성이 살면서 그 두 가지를 외면하고 산 별종을 그릴 바에야 구태여 개성 땅을 무대로 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개성 근교에 살면서 인삼 농사도 장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벼슬에만 연연해온 좀 치사한 별종의 집안이었다. 내가 여지껏 써온 소설의 대부분은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나 가족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 또는 내 피 속에 누적되어 거의 기질화된 조상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내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는 그게 부족한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자료나 이야기거리를 아무리 많이 모아들여도 내가 작중인물화 하지 않고는 써지지 않는 나의 작법이자 한계는 회를 거듭할수록 요지부동 나를 괴롭혔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 19세기 말경을 쓸 때는 인물들이 작가가 여실히 그려 보일 수 없는 장소에선 도무지 살아 움직여주지를 않아 애를 먹다가 시대가 내 어머니 세대가 증언할 수 있는 20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그런 경색증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내 기억이 미치는 3, 40년대경을 쓸 땐 좀 더 편해지던 것도 내가 이 소설을 써가면서 깨닫게 된 여간 해서는 극복될 성 쉽지 않은 내 역량의 한계라 하겠다. 분량이 내가 지금까지 발표해온 장편 중 제일 길고 또 최초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 이야기에 도전해본 작품이라 이렇게 내 딴엔 여간 힘들지 않았다. 도중에 몇 번이나 중단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정말 몇 달씩 쉬기도 했었다. 그랬던지
어렵사리 끝내고 나선 시원섭섭한 중에 대견한 마음도 없지 않더니 교정을 보느라 다시 읽으면서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 나는 그냥 내 한계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인삼농사와 상업을 겸한 개성인 이야기를 하려니 어쩔 수 없이 가진 자들이 중심인물이 되었고, 가진 자나 배운 자가 자신의 기득권에 연연하면서 일제에 저항한 흔적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사는 소위 양심적인 중산층의 최소한의 고민과 거진 같아지고 말았다. 결국은 또 내 얘기를 하고만 것 같아 낭패스럽지만 오늘에도 유효한 중산층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내 나름의 반성이 아니었을까 자위해본다. 여기 나오는 몇몇 집안 얘기는 거의가 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숙부, 숙모로부터 전해 들은 고향 마을에 떠돌던 여러 집안 소문에서 간추린 것들이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어 시대에 맞게 실로 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까지는 동향의 우더른인 박성규 옹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그 어른은 소장하고 있던 풍부한 자료, 귀한 사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기억력으로 지금은 답사할 수 없는 고장의 모습들을 여실히 들려주시곤 하셨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래 건강하시길 빈다. 이 소설을 탈고하자마자 여지껏 내 이야기의 풍부한 원천이었으며 또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였던 어머니를 여인 것도 통안으로 남는다. 어머니 보기엔 비록 초라한 이야기책이오나 삼가 영전에 바치오니 어여삐 여기소서. 장장 5년 동안이나 귀한 지면을 내주었고 힘들고 좌절하여 쉬는 동안도 기다려주었을 뿐 아니라 책으로 묶는 수고까지 도맡아준 문학사상사 여러분도 그 일을 일단락 지었으니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1990년 9월 박완서. 저문날의 사파. 소설집 저문날의 사파. 문학과 지성사. 1991년 9월 5일. 발문. 책 뒤에. 5번째 창작집입니다. 4번째 꽃을 찾아서를 낸 지 5년 만입니다. 그동안에 쓴 게 책 한 권 분량이 됐다면 노동량으로 따져 부지런한 건지 게으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이 되기가 무섭게 옥석을 가릴 염치도 못 차리고 책으로 묶은 여태껏의 관습을 반성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애 깊은 여성동화 문우의 후배들 덕입니다. 회원 중 제일 연장자인 제가 올해 회갑이 되는 걸 알고 후배들이 꾸민 일입니다. 출판사도 그들이 물색했고 원고 보따리도 그들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 짓 또한 저는 안 해보던 짓입니다. 회갑기념 창작집이라니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후배들이 저를 위해 해주고 싶어한 몇 가지 축하 계획 중 아직 축하를 받아낼 만하지 못한 제 심정이 묵인할 수 있는 가장 번거롭지 않은 방법이 그거였으니까요. 이왕 나오게 된 책, 생각만 해도 심란하기만 한 회갑잔치를 대신해서 평소 걱정만 끼친 가까운 문우 친지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후배들이 그중 좋은 출판사라고 생각해서 골라잡은 듯한 문학과 지성사에도 손해나 안 끼치게 책이 팔려야 후배 잘둔 복이 더욱 빛나련만 하는 게 제 은근한 걱정이자 욕심입니다. 제 초라한 글잔치를 빛나게 해주신 문학과 지성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8월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꿈꾸는 인큐베이터 제38회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현대문학. 1993년 3월 10일. 발문. 수상소감. 반성의 기회. 힘에 부치는 고달픈 여행에서 돌아와 홍곤한 잠에 빠졌다가 현대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은 쓸쓸한 마음으로 20여 년 전 처음 소설가가 됐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문예지가 아닌 여성지를 통해 등단했기 때문인지 그때 내 소박하고도 간절한 소망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쯤 현대문학 같은 지면에서 원고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현대문학은 문학지망생에게
거의 유일한 꿈의 지면이었습니다. 왜 그때 생각을 했을까요? 그 현대문학에서 너에게 상을 준대 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무지 기쁨이 우러나지 않는 스스로를 부추겨 억지로라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지로라는 말이 상을 함부로 여기는 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무엇 하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수상작도 실은 억지로 쓴 작품입니다.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현실 읽기에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할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소설의 이야기성과 그 이야기 속의 삶을 반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불어넣기를 꿈꾸는 지극히 보수적인 이야기꾼입니다. 그런 저의 설 자리가 자꾸 좁아져 겨우 억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구닥다리 방법으로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게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잡기 버겁다는 엄살을 떨래서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진실을 만들어내려는 고통보다는 손끝에 익힌 재주에 의지하고 있다는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남들이 저를 잘 팔리는 작가로 알아준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스스로 느끼는 비소함, 정열없음에 대한 부끄러움에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록 위안이나 기쁨이 되진 않았다고 해도 과연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망설임을 통해 저의 마음의 태만을 반성할 수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제25회 동인문학상 수상 작품집. 조선일보사 1994년 8월 15일. 발문. 수상 소감. 계면 적은 걸 어쩝니까? 무더운 날이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다. 내 생전엔 이렇게 견디기 힘든 더위는 처음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나면 다음 날은 더 기온이 올라가곤 한다. 전 생애의 경험을 걸고 증거하고 싶은 게 겨우 금년 더위가 사상 초유라는 것밖에 없는 내 나이가 손자들 보기엔 얼마나 유구해 보일까. 아마 관상대의 역사만큼이나 길어 보였을 것이다. 나도 어렸을 때는 60이 넘은 사람은 왜 살고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곤 했었다. 죽을 일밖에 안 남아있는 나이는 어린 마음에 불쌍하고 두렵게 비쳤다. 역시 더운 날, 가장 더운 시간에 동인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솔직히 곤혹스러웠다. 상이 비켜갈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문단 경력하고도 작품에 대한 겸양이나 자만하고도 상관이 없다. 순전히 나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상 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주책스러워 보일 것인가. 자신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남이가 떨어졌다. 면하고 싶었지만 면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거부라는 말은 즉시 떠올랐지만 그런 말은 심사위원이나 주최 측을 황당스럽게 할 것 같았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아니 곱게 보이기 십상인 껄끄러운 말이었다. 요컨대 면하되 우아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깜쪽같이 면하고 싶었나 보다. 그런 말을 찾느라 우물대는 사이 상은 수락된 것이다. 우물대는 것처럼 편리하고 우명스러운 짓은 없다. 상을 우물우물 받아들이고 나서도 줄창 상에 짓눌리는 것처럼 불편했다. 그리고 뒤늦게 사양이란 말이 떠올랐다. 그 즉시 사양이란 말만 떠올랐어도 상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 사양하겠어요. 상은 젊은 사람이 타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 흔한 말이 안 떠올랐던 것은 어쩌면 내 의식의 밑바닥에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잠재돼 있었음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렇게 한마디 말에 운명을 맡겼다. 내 소설이 쉽게 읽힌다고 흔히들 말한다. 나는 독자들을 행간에 끌어들여 머뭇거리게 하고 싶은데 그냥 술술술 읽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좀 쓸쓸하다. 그러나 쉽게 읽히니까 쓰는 것도 쉽게 쓴 줄 아는 소리를 들으면 더 쓸쓸하고 슬퍼지기까지 한다. 수상작인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에 대해선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었다.
전화로 떠는 수다로 일건돼 있으니까 쓰기가 훨씬 편했을 거라고. 하루나 이틀쯤 걸리지 않았겠느냐고. 걸린 시간까지 추측들을 한다. 소설을 쓸 때, 특히 단편 소설을 쓸 때 내가 가장 참담한 고생을 하는 건 기발한 줄거리나 심오한 메시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 찾기다. 거기 딱 들어맞는 운명적인 한마디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헤맬 적도 많다. 거부에서 사양까지 몇 시간씩 걸리는 실력이니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단편 한 편 쓰고 나면 몸에 진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느끼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릇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한 놀고 먹을 수는 없고 뭔가 일을 하긴 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그 집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 짓에 진을 뺄 때 가장 살맛이 나니 그만하면 운명적이라 할 밖에 없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현역이고 싶다고 흰소리 친 적까지 있는데 이 즈음엔 그 생각도 바뀌고 있다. 만약 노망이 들고 나서도 쓰기를 멈추려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추악한 노후가 될 것인가. 보통 노인의 노망은 가정 내의 고통에 머물지만 작가의 노망은 사회적인 웃음거리와 지탄을 못면할 것이다. 노망이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던가. 그런 연유로 쓰는 일에 노익장 증세가 올까봐 진정코 겁이 난다. 노망들 걱정만 빼면 이순이 넘은 나이도 살맛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잔잔한 날도 많았건만 들끓는 풍파를 헤치고 겨우 도달한 것 같은 이 평화와 자유도 지키고 음미할 만한 경지라고 생각한다. 과찬이나 과공도 평화를 해친다. 늙으면 조금 모자라게 먹어야 속이 편한 것처럼 칭찬이나 공경도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부터라도 관역이 되는 것보다는 언저리에 수굿이 비켜나 있는 것이 좋다. 쓸쓸하기 때문이다. 노후의 평화의 진미는 쓸쓸함 속에 있다. 수상소감이라고 잔뜩 노티만 내서 미안하다. 계면쩍어서 그런다고 양해해 주길 바란다.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보셨고요. 자, 마지막에 본문 뒤쪽을 보시면요. 작가 연보, 작품 연보, 작품 화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작가 연보가 쭉 있습니다. 1931년부터 작가님이 내신 작품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와 결혼한 것과 뭐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과 뭐 어떠한 것들이 뭐 작품도 출간하신 것, 종간하신 것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와 있고요. 별세하시는 그 순간까지 쭉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연보를 보시면은요, 이제 장편 소설 부문, 소설집과 콩트집, 산문집, 동화, 수상 작품집, 전집, 기타 작품들의 장르별로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다음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작품 화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귀엽게 쭉 이렇게 표지 그림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후반부에는 전집 결정판으로
나온 도서들이 쭉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작품인데도 여러 번 재출간이 되었고 여러 출판사에서 또 출판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으로 실려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소개와 낭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참 탐나는 작품들이 또 몇 가지 있었어요. 왠지 절판된 도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오래된 서적들이 있었는데 찾아서 한번 허락을 구해서 책 소개 영상을 또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나는 작품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루비가 한번 잘 찾아보고 제가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꼭 구해서 여러분들께 책 소개와 도서 낭독으로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굉장히 예쁜 그림이 깔려 있죠? 정성훈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앞으로 저희 루비 책밤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에 이 정성훈 작가님의 작품을 사용할 거예요. 너무 예쁜 작품 허락해주신 정성훈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루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똑똑 당신의 밤을 노크합니다. 달콤한 꿈 꾸세요. 루비 책밤.